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방문 판매법 알아보기를 강의할 김도년 정책연구위원입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제작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번 시간 이제 알아보게 될 내용은 이제 방문 판매법과 관련된 사안인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조금 더 유의하시거나 또는 혹시 방문 판매법을 고민해 보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방문 판매법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소상공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방문 판매법과 관련된 판매 기법을 이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을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관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도의 행위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금지 행위로 유형화되어 있는데, 그 유형화되어 있는 사례들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판매의 의의입니다. 방문 판매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어떤 판매 기법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판매자가 직접 수요를 창출시킨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이제 그 수요를,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도록 만들어낸다는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어떤 소비를 위해서 그 관계 지향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 있어서 특히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소비자의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물품을 계속 소비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계속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방문 판매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텐데, 이 부분들을 지금 보이시는 도표와 같이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나와 계약을 맺을 당사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방식과, 그와 같이 찾아낸 소비자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식,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방문 판매부터 사업 권유 거래까지 크게 나누어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 개씩 나누어서 살펴보면,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찾는 방식이 직접 방문입니다. 찾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대면해서 관계를 일단 형성을 합니다. 제가 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가서 이 물건이 왜 경쟁력이 있는가를 정보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소비 관계를 형성을 하려면 그 판매한 제품이 제품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자의 영업 능력이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준다든지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잘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직접 방문해서 판매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방문 판매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방문 대신에 그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찾아가서 또 계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어떤 판매 방식도 있었는데, 그걸
전화 권유 판매라고 하는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지속적인 어떤 소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홍보 능력도 뛰어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들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대면에 있어서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식을 나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속에 누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일정한 그 광고비를 내고 나의 어떤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플랫폼을 통해서 찾고 또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형태대로 지금 진화 중에 있고, 또 이 부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또 규율하고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인데, 소비자를 찾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방문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와 달리 이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는 직접 판매 조직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조직 안에 들어온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므로써 안정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방법들인데, 이 판매 방법들은 제품 경쟁력도 물론 있지만 이 소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 형성에 달려 있는 부분들이고,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이 판매, 소비를 했을 때의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가 이제 단계가 3단계 이상 이제 판매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직급 상위 판매자한테만 그 수익을 나누어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단계 판매를 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내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회원 형태로 조직을 하고 이 회원들에게 물건을 팔므로써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추는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을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그 표현 자체가 좀 불법적인 판매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조직에만 염두에 두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그 판매원의 어떤 조직만 형성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그와 같은 기형적인 판매 방식으로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을 뿐, 실제로는 이 다단계 판매가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과 지역에서의 어떤 그 회원 관리의 기능이 더해졌을 때는 매우 안정적인 판매 방식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판매, 화장품 등 미용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식품, 그리고 학습지, 생활용품 중심으로 전국 판매망을 형성하는 데는 이와 같은 판매 방식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계속거래와 사업권유 거래는 판매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 소비자를 찾는 방식에는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특징이 하나 있다면 소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방법이 일정 기간 돈을 내도록 만들어 둔 다음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을 하고 나하고의 계약 관계를 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계약을 맺어 놓고 일정 기간만큼은 안정적으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이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방문 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사업권유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권유를 하고 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이때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사업 권유를 한 만큼 또 안정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재화 등을 공급함으로써 영업 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유지하는 방식 자체의 그 독특함으로 인해서 그 방문 판매법상으로 조금 다른 유형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 거래 방법은 최근 들어서 구독 경제 형태로 진화 중이고요. 역시 이 부분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권유 거래는 방문 판매법에서 규율하는 영역보다는 프랜차이즈라고 불리우는 가맹사업법을 통해서 주로 많이 규율이 되고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무인 점포의 개설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소득 알선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안정적인 그 무인 점포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공급하는 계약들이 눈에 많이 띄고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업 권유 거래의 하나로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방문 판매법의 규율 범위는 이와 같은 판매 유형들 중 아주 핵심적인 요소,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행정 의무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위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문 판매 유형들이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방문 판매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 방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이상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방문 판매를 하기 위해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를 위해서는 그 등록이나 신고 등 어떤 행정적인 규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판매 방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다만 계속적 거래만큼은 방문 판매법상 신고와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있어서 소상공인으로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할 때 고객과의 안정적인 어떤 계약 관계, 거래 관계를 형성할 때 뭐 선불식으로 먼저 돈을 받아두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기간 내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 할 때 위약금이 있습니다라는 뭐 약관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으로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기 쉽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계속적 거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쉽다, 방문 판매법상에 있는 거래 방법으로 활용하기 쉽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다른 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또 본인의 어떤 영업 행위와 더불어서 방문 판매업자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잡, 쓰리잡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내가 방문 판매업자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방문 판매자로서 방문 판매업자로서 이제 어떤 보호를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판매업자로서 이제 또 소비자와 또 계약 관계를 맺을 때 또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방문 판매법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뭐랄까 본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방문 판매법을 좀 이해하셔서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를 좀 고민하시거나 또는 좀 뭐랄까 이 방문 판매법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장 조사가 필요한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어떤 업자가 얼만큼의 매출을 내고 있고 1인당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문 판매법상 규율하고 있는 거래 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놓고 보시게 되면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도 굉장히 낮습니다. 2018년, 19년, 20년도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자 권유 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피해 구제 접수가 낮은데, 이 이유는 그만큼 행정 규제가 까다롭고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해가 이만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행정 의무들을 다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 판매법상의 법률을 다 준수하고 영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판매 방법이고, 또는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방문 판매를 한다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손쉽게 전자상거래로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어떤 피해 구제가 전자상거래에서 굉장히 높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계속적 거래는 등록과 신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문 판매법상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체육시설업,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 등이 계속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은 비단 어떤 헬스클럽 같은 체육시설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영업에 이와 같은 계속적 어떤 판매 방식을 더하게 된다면 등록과 신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아서 소비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 의무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것처럼 소비자 피해 역시도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방문 판매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 거래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어 볼 때 유형을, 물론 방문 판매에는 전화 권유 판매를 좀 넣어서 이해하시고, 다단계 판매에는 후원 방문 판매를 넣어서 이해하고, 계속적 거래에는 사업자 권유 거래를 넣어서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어떤 악영향, 경우에 따라서는 악영향이 너무 크고 또 소비자 피해가 손쉽게 발생하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등록과 신고를 해야 되고, 등록과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위의 의무가 이만큼 많습니다. 사업 관리도 하고요, 판매원 관리도 규정들이 있고요, 정보 제공도 그만큼 해야 되고요, 금지 행위도 그만큼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고,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영업이 안 돼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 행위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업자 관리와 별도로 또 소비자를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가 있을 때의 모든 입증 책임에 대한 사안들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도 조금 더 책임을 부과하는 영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법률에서 정하는 어떤 규정보다 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소비자 개인정보도 보호하게 되는 그와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어떤 거래에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어떠한 행위 의무를 부담해야 될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보호 지침, 그리고 공제조합, 그 다음에 요거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수신 거부 의사를 미리 등록받도록 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전화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 소비자 보호 제도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 거래 방법을 쓰기가 용이하고,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는 이와 같은 행정 의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판매 방식이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 거래 관계를 맺기가 손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 방법을 쓴다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것이고,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정보 제공 의무.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될 정보들의 내용들이 법률상 정해져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정해져 있고, 항상 휴업 기간 중에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도록 휴업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그 업무 처리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도 다 입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 의무는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지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적 거래 행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금지 행위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소비자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이나 유지를 하면 안 되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가져오는 어떤 표시 광고도 써서 안 되고요.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도 안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철회를 하려고 하거나 계약 관계를 이제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소비자를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또는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매하는 행위라든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또 강매하는 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또 반대로 협박을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도 다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고, 방문 판매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행정벌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 방문 판매법은 전속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지 그 해당 소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방문 판매법 위반에 따른 어떤 행정 제재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문 판매법상 금지 사례, 이제 남은 시간이 대략 5분 정도가 될 것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례를 2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그 소상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금지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까, 사례 2가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판매를 해서 찾아가는 부분도 쉽지 않고, 전화 공유 판매도 등록 신고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데다가 또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상거래를 입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점하는 것도 굉장히 플랫폼에 입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수수료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본인의 SNS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를 유인하는 관계망,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의 제품을 마구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홍보를 하고 나서 이분들을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뭐 찾아가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해서 이제 방문 판매로 이어지게끔 만들거나, 또는 그 서비스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이용해서 관계지향적으로 계속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판매를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거래를 만일 했다고 하였을 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아까 살펴보았던 방문 판매법의 규정에서는 상품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금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유튜브든 SNS든 편한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고객을 유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방문 판매법상 규율하는 거는 직접적인 전화 권유 전화, 그러니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 권유에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적어도 방문 판매법상에 적용이 될 여지가 없고, 그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광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별다른 어떤 규제는 없어요. 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표시광고법에 적용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표시광고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이와 같이 광고한 이후에 찾아가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문 판매에 유형에 해당이 될 텐데, 이때에는 어차피 전화 권유 판매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래로서 방문 판매에 해당될 것이고, 이때에는 법에 저촉될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판매가 되려고 하면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야 되니까, 신고하지 않고 방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되, 영업장 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방문 판매법 신고를 하고 방문 판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과장된 사실을 통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영업행위는 지금도 너무 성행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방문 판매법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이때 계속적 거래, 그러니까 방문 판매법상 그 영업장 이외에서 계약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좋지만 영업장 이외에서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방판법 적용 여지가 생기고, 신고 없이 방판법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그러면 연결되기 쉬운데, 그럼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더라도 이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고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건 소비자의 어떤 의사표시를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ARS를 돌려버린다든지 콜백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피해 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부당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 부족이 상당 기간 방치되어 버려서 객관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 대한 부당 불법 행위가 되었다라고 되면 방문 판매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어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불법 행위, 소상공인으로서 방문 판매법의 판매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연락이 왔을 때 신속하게 콜백을 주셔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 판매법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